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의 포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류 탄약 보급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군수지원단이 2023호국 훈련의 하나로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유류 탄약 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수지원단은 공격부대인 3기 가벼단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보급 방식을 육군에서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군수지원단은 이에 차간에 유류와 탄약 보급이 필요한 차량이 사전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과해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받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한 결과 기존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 지원하는 보급 방식과 비교해 유류 탄약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일어난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준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 간 5회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방사포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포병 소모 전화 이스라엘 공습 및 시가전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길 원하는 무기로 NYT는 155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km 내의 목표물 타격을 위해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한 이스라엘도 다급하게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마시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포츠카 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봅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작습니다. 라고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포탑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호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 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미 뉴욕 타임스 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럽연합 EU는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모의 모르텐 브란트제그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탄약 생산 기업 풍산은 꾸준히 포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파하지 않고도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전차 로켓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폭발 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의 기술로 반응장갑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전차의 칩후방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들이 드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T-90M 탱크의 장갑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산이 만든 이 대전차 로켓에 무기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K55자 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155자 주포도 4,7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명품 K9자 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자 주포 18문을 배송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인도는 중국 근처에 배치한 K9자 주포에 들어가는 새로운 포탄을 한국이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발사체의 도입은 인도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25일 최초로 실전 배치된 K9자 주포를 공개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25일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한 군사 매체는 이것이 바로 현대 인비저블 탱크입니다. 우수한 자동차에 더해 한국인들은 최고의 군용 기계도 만듭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새로운 주력 전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최신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탄생해 육상 차량의 미래를 조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역대급 활약상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어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금 전운이 짙어지자 다시 한국 방산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세계 전쟁의 해결책으로 한국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 군비 확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존재감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K2와 K9, FA50 등 최대 40조 원 규모의 수출액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국 방산의 무기들이 계속해서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에 성공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조용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한국의 방산에 또다시 엄청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의 매출은 폴란드로부터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최대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우디 등으로부터 조 단위의 방산 수출이 잇따라 확정되면서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CNN 등 외신들은 한국 방산이 고도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의 국방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해 국산 헬기 수리온과 KF-21, 도산 안창호함 등의 운용 상황을 둘러본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로 인해 독일이 크게 망신을 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이 방산이 더욱더 주목받게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K2에 홈뻑 빠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의 한국산 전차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산 포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바로 이 돈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구매를 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으로 인해 한국에게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버티고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제대로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올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대부분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게 포탄 18만 발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전운이 감돌면서 결국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대규모 도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는 현재로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규모 포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독일은 이번에 한국 방산을 인정해야만 하는 진땀 빼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105 포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열세로 돌아선 가운데 포병 화력이 부족해 위기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강한 화력, 특히 포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155 포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면한 포탄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105 포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속 전문가인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과 크리스 H. 박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강력히 어필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켄시언 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한국산 105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기고문을 올리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이 한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 행정부가 한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30만 발 이상을 보냈다며 점점 줄어드는 재고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다시 도움 요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한국이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 미국에 포탄을 공급함으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2022년 말 155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했고 이듬해 3월엔 같은 구경의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산 105포탄을 우회해 지원한 건데 우크라이나의 탄약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80%가량이 포 사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그만큼 포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1207km 전선에서 47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대치 중인데요. 해당 전선에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포는 모두 350문에 불과한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 수가 2000발밖에 안 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이 배치한 야포 수는 4000문 이상으로 하루에 1만 발가량을 발사하고 있어 단순 비교만 해도 러시아군은 하루에 5배나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유지에 매달 최소 7만 5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월 30만 발 이상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특히나 안정적인 포탄 수급이 중요한데 더 많이 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300만 발의 비축탄과 별도로 북한으로부터 152, 122 등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넘겨받아 실전에 사용 중인데 반해 우크라이나 탄약 상황은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개전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각종 포탄 규모가 300만 발 이상으로 파악됐지만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의 일시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현재 3만 발 수준인 월탄 포탄 생산량을 내년까지 10만 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포탄 공백기를 메워줄 국가가 한국밖에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CSIS 역시 미국의 포탄 중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 105 포탄이 개필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탄의 필수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산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모두 견인포 중심으로 105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 상당한 수량의 105 견인포를 인도받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관련 탄만 해도 340만 발가량으로 추산됩니다. CSIS는 105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것과 호환 가능하다며 한국의 포탄을 빌려주는 건 대한민국의 국방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 군이 쓰는 곡사포의 30% 이하가 105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대는 K9과 같은 155 자주포를 쓰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105 포탄에 대한 의존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CSIS는 한국의 105 포탄을 대량 사용하고 현재 미국이 생산 중인 155 포탄으로 채워 넣겠다고 미국이 제안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은 한국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꾸준한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체계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군수 지원이 가능한 그야말로 해결사로 우뚝 섰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최적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첫 해외 방산거점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첫 단계로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데 이를 계기로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을 급속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현지에 방산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해외 첫 R&D 센터로 앞으로 생산체계까지 갖춘 방산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폴란드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가야 수출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D 센터 착공 시기와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폴란드 측과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단 여기서 만들 품목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지상무기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 측과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하나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수출 이행 계약 협상을 얘기 중인 천무 역시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메이드 인 나토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폴란드 말고도 다른 나라 시장을 겨냥한 추가 수주전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를 공격해도 보람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침략자를 쫓아내겠다. 이를 위해 동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는 K2 전차와 에이브럼스 전차, 아파치 헬기를 납품받았거나 납품받을 예정이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행은 위협이 되며 이는 예상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동부 국경 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아슈차크 부총리는 이미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는 2년째 진행 중이라며 루카센코 정부가 한 난민 밀어내기가 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푸틴은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이어지는 100km의 수바우키 회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희박한 숲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시에 쳐들어간다 해도 미국을 위시한 나토 회원국들이 세계대전의 위험을 안고 뛰어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쉽게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폴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매체 프라우다는 24일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많은 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집중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 누군가는 그런 거대한 계획에 대해 크게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수백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군사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모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배송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가 구입한 무기를 사진을 나열하며 그 아래 숫자를 표기했는데 대표적인 무기 4개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가장 많은 수량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신들도 한국의 무기 박람회에 참가해서 전투기나 드론 등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해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가서 K2 전차 등을 보고 놀랍다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분명 폴란드도 자신들처럼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슷했는데 폴란드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전차 1000대에 자주포 672문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폴란드가 최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되겠다고 할 때 마냥 비웃었던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한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력 신문 레제코는 24일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K9 자주포 시험 발사 후 악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내걸며 세계 국방의 새로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능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주문을 늘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독일, 미국,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고 있던 폴란드가 소련 시대의 무기를 서둘러 교체하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려 군대의 화려한 현대화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2021년부터 한국으로부터 총 125억 유로 이상의 장비를 주문했다며 이 계약들은 한국을 무기 판매국 세계 순위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계약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무기 판매국이 된 데는 1969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닉슨 독트린 발표가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 같은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군을 위한 장비를 라이센스 하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로 국방과 관련된 민간 산업이 독립적인 무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군사 인력과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인 반면 한국은 정치적인 색깔에 관계없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군사개발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공공전략에 힘입어 몇몇 한국의 대기업은 점차 수출이 가능한 주요 생산자가 되었다며 1970년대 말 첫 해외 판매를 마치고 2000년대에 본격화한 한화는 폴란드 외에도 터키,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전 세계 12개 국군에 K9 자주포를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로켓 발사기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제코는 이제 모든 방산 입찰에서 한국의 대기업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며 영국 킹스 컬리지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말을 빌어 한국은 경쟁사에 비해 적어도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파르도 교수와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무기는 정교하고 종종 미국 기술이나 어떤 형태의 전문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매자 국가에서는 플러스로 간주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그들의 시스템도 NATO 표준에 부합합니다.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매우 효율적인 생산 체인에 의존하여 한국그룹은 군대의 주문으로 인해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이 비용 요소가 모든 자본이 재무장하려고 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산 무기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와 호환성, 신속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 세 가지의 장점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겁에 질린 국가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끼는 국가에게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효과라고 보지 않았고 이미 서로 다른 안보 문제에 직면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무기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산업의 평판이 열악한 성과로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레제코는 이로 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한 러시아 권력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인도하지 말라고 서울에 경고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과 폴란드 등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짜증이 커졌다고 했는데 한국은 지정학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역만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한국에게서 무기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지난 21일 한국이 몇몇 외국 정상들과 만나 방산 교역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몇몇 최신 기술 관련 협력 각서를 비롯한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방산 수출 행보를 극히 경계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 관련 기사를 보도한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공습 중인데 24일 러시아군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200m 인접한 다뉴브강 항구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200m만 비껴나가면 나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언제라도 나토 방향으로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총 90문을 도입하고 K2 전차도 30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폴란드와 같이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두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인근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국가들이 빠르게 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들도 두려워하는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송 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 흑표입니다. K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드래건 24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가 기획한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의 일환으로 이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과 병력 9만 명이 참가하는 수십 년 만에 유럽 최대 훈련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기동훈련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전차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K 전차가 최고 점수를 받으며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덕분에 이제 유럽 국가들 중 최대 병력을 자랑하게 되면서 이번 나토 훈련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드래건 24 훈련의 주요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래건 24 훈련에는 폴란드군 15영명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 총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폴란드는 주최국답게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한국의 K 전차도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폴란드 육군 포병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의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대비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 참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훈련장은 나토 연합군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 연습의 장으로 변모하였으며 이 중 K 전차의 활약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K 블랙팬서 전차가 비스툴라 강을 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폴란드의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는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변에 집결한 2만 명의 연합군과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K 전차 두 대가 천천히 강가로 접근하는 순간 모두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 전차가 강물에 진입하자 물살의 강한 흐름도 전차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차는 물살을 가르며 안정적으로 전진했고 이 장면은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의 강을 건너는 동안 강변의 모래가 전차의 무게로 인해 물결치는 모습이 마치 전차가 강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 중 유일하게 K 전차만이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르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모두 공병대대 도하, 교량 장비로 인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직 K 전차만이 유일하게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부심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신형 K 전차의 성능을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해 자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접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 전차가 퍼레이드, 전시용이라고 비판하던 이들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는 까다로운 구간의 도전이었습니다. 실제 K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드래건 24에서 활약하고 있는 K 전차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공개했습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불규칙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전차들이 이를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 전차의 차례가 되자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K 전차가 언덕 아래에서 속도를 높이며
급경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을 때 전차의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주변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차의 앞부분이 솟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K는 언덕을 오르는 동안 뛰어난 기동성과 파워를 발휘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달했을 때 K 전차는 잠시 정지한 후 폴란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강력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의 전차들보다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투 능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글로벌 군사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언덕을 오르는 기동성 측면에서 K 전차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전차들 중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야전 경사각을 백분율로 보면 45%에서 60% 정도인데 특히 K전차는 60% 경사에서도 정지 후 다시 출발해도 30cm밖에 밀리지 않는 엄청난 제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55T의 무지막지한 무게를 갖는 전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가파른 경사에서 밀림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험한 지형이나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전차는 산악 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험지가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사계절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역시 모든 기후에 적합하도록 개발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인 로버트 넬러도 한국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훈련지는 한국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K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방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의 전차들이 도중에 포기한 이 구간을 K 전차가 독보적인 기동성으로 통과함으로써 이 한국산 전차가 서방의 새로운 표준 전차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 전차의 뛰어난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비교되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능과 신뢰성을 자랑해왔지만 지옥의 언덕에서 K 전차만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반면 레오파르트는 같은 구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K 전차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형과 상황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 블랙팬서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K 전차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K 전차를 포함한 한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폴란드는 820대의 KPL 버전 메가톤급의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EA사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어 능력을 개선한 새로운 신형 전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전차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러시아 군사매체 스푸트니크는 한때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여겨졌던 레퍼드 2의 명성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손상되었다. 포브스 11월 기사에서는 우크라가 보유한 레오파르트 전차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 보도되었으며 우크라는 레오파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수를 꺼릴 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이 오히려 레오파르트에 탑승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에서 사기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고라고 불리던 독일 전차가 조롱을 당하며 몰락하자 한국의 K 전차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군사적,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K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와 성공적인 성능 시험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K전차와 같은 첨단 군사 장비를 통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전차의 성공은 또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와도 맞는 것이 우크라 전쟁에서 전차 무용론까지 나왔었지만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래 전쟁에 걸맞는 최신형 전차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신기술들이 들어간 전차를 만들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국들 가운데 한국의 K전차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 전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은 단 40년 만에 세계 최고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나토 연합훈련에서 K전차가 보여준 성능은 미래 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운용 능력을 갖춘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동성, 사격 정확도, 생존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K전차는 현대 전장에서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전차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국제적인 군사연습에서 그 우수한 성능을 세계에 입증함으로써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K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는 단순한 훈련 참가를 넘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